청아한 봄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주리틀이 놓이고 죄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죄인은 곱사등에 귀가 하나뿐인 흉한 사내였건만 그를 바라보는 군중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 가득했답니다. 저분이 진짜 죄인이란 말이오? 아니, 저분이야말로. 수군거림 속에서 한 여인이 관아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비단 치마 저고리,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단의 안주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지요. 여인이 죄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죄인이옵니다. 그 말에 죄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는 순간 그 험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그 흉한 죄인이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고을이 아는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저 여인이 20해 전가 태어난 아이를 냉수에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귀가 하나뿐인 자식을.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어찌하여 버려진 아들이 자신을 버린 어미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어찌하여 잔인한 어미가 죄인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품속에 꼭 쥔 낡은 보자기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20회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깊은 산골에 오막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하여 버림골이라 불리는 마을이었지요. 병신, 불구자, 천민, 도망친 종들,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자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곳이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등나무 넝쿨이 지붕을 덮은 초가의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21 청년이었으나 그 몰골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등이 움푹 굽어 고개를 반듯하게 들 수 없었고 왼쪽 귀가 아예 없어서 머리카락으로 그 자리를 가리고 다녔지요. 게다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짧아서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답니다. 그날도 복동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지게에 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이, 곱사등이.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입구에서 낯선 남정네 셋이 서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장사꾼인 듯 했지요. 여기가 버림골이 맞느냐? 예, 그러하옵니다만. 과연 별별 것들이 다 모여 사는구나. 남정네들이 복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야, 너 혹시 20해 전 이 마을에 버려진 아이 있다던데 아느냐? 복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냉수에 담가 죽이려 했다지. 그것도 친어미가 말이야. 근데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았다며? 내가 그 아이냐?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하긴 저런 흉물을 낳았으니 어미도 죽이고 싶었겠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미가 지금은 고을에서 제일 부자라던데. 그 말에 복동이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 자식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년이 어디 한둘이겠냐만 그래도 그녀는 특별하지. 버린 자식 덕에 팔자가 폈다니 말이야. 닥치시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으나 그 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우리여, 그 사람 욕하지 마시오. 야, 이 병신이. 남정네 하나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거라.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버림골의 우두머리 격인 노인. 사람들은 그를 정어른이라 불렀지요. 뭐 하는 짓들이냐. 에이, 재수 없네. 가자. 남정네들이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정어른이 복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동아, 괜찮으냐? 예, 어르신. 또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정어른의 목소리에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복동이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정어른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복동이가 지게를 지고 자신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낡은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보자기를 내려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안에는 조그만 나무 인형 하나와 접힌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 인형은 손마디 2개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었으나 누가 봐도 정성껏 깎은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한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뭉툭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미가 미워서 버린 게 아니다. 살라고 그런 것이다. 거짓말.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살라고 버린 거라면 어찌하여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날 밤 복동이는 오랜만에 그 꿈을 꾸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 어떤 여인의 얼굴이 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차갑기가 돌 같았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 나도 죽고 집안도 망한다. 그러니 죽어라. 죽어야 한다. 복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복동이는 그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복동이의 평생 화두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미, 그 어미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 그 모순 속에서 복동이는 20해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동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의 반쪽도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머지 반쪽이 얼마나 가슴 저미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이었으나 복동이 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박진사라 불리던 그의 아버지는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장사에도 손을 대보았으나 남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가 아내 서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침내 방도를 찾았소. 무슨 방도 말입니까?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오. 서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씨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부친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래였고 곧 세상을 뜰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당신에게 오지 않겠소? 외동딸이니까. 서방님, 그 말씀은 물론 당신이 낳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조건이 있다 했지. 그러니까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하오. 박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습니다. 딸이면 안 돼오. 반드시 아들이어야 하오. 그래야 장인어른 재산이 우리 것이 되니까. 서씨는 이미 혼인한 지 5년이 넘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치성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해 겨울 서씨가 잉태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박진사는 벌써 재산을 어떻게 쓸지 셈하느라 밤잠을 설쳤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씨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군요. 저 뱃속 아이는 흉상이요. 나는 날 집안이 망할 것이오. 박진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복동이의 친할머니가 점쟁이를 불러 다시 점을 쳤습니다. 무슨 흉상이란 말이냐? 몸이 온전치 못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등이 굽고 귀가 하나 없으며 다리 길이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제 점이 틀린 적이 없사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3년 안에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불이 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재산을 다 잃거나.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서씨를 들볶았습니다. 저 뱃속에 귀물이 들었어. 낳으면 안 돼. 낳으면 안 된다고. 어머님, 어찌 제 자식을. 내 자식. 그게 사람이냐? 귀물이지, 귀물. 박진사도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냉담해져 갔지요. 여보,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흉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서방님, 장인어른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온전한 아들이 있어야 하오. 흉물은 안 된단 말이오. 서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지켜줄게. 어미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가 서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나와 약조를 하자. 무슨 약조 말입니까? 만약 뱃속 아이가 정말 흉상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없애거라. 서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를 없애라니요? 그래야 집안이 산다. 내 남편도 살고 너도 산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그래야 장인어른 재산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서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었고 재산은 모두 박 진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그야말로 거지가 되는 것이었지요. 며느리야, 잘 생각해라. 흉물 하나 없애고 평생 호강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흉물 안고 거지가 될 것이냐. 서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배를 감싸 안고 눈물만 흘렸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산파가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산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산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씨, 힘주세요. 서씨가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씨가 아이를 보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산파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았구나. 서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를. 등이 굽었다. 왼쪽 귀도 없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가 얼음 같았습니다. 약조대로 해라, 며느리. 안 됩니다. 제 자식입니다, 어머님. 내 자식. 저것이 사람이냐? 귀물이지, 귀물. 할머니가 산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안 돼요. 제 아이를 내놓으세요. 서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때 바깥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씨는 알았습니다. 집 마당 한쪽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두는 냉수 항아리였지요. 서씨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냉수 항아리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뭐라고? 아이가 없다고? 예, 마님. 밤사이 누가 가져간 것 같사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감히 이 집 일에 간섭을 해?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씨의 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접니다. 박서방이옵니다. 박서방은 서씨 집안에서 대대로 일해온 머슴이었습니다. 서씨가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온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박서방, 혹시 너... 박서방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아기씨는 살아있사옵니다. 뭐라고? 제가 밤에 몰래 건져냈사옵니다. 지금은 제 친척벌 되는 사람한테 맡겨 두었사옵니다.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고? 내 아이가? 예. 다행히 물에 들어간 시간이 짧아서 목숨은 건졌사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당장 데려와. 아씨, 그건 안 됩니다. 박서방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금 데려오면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기씨를 죽이려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아기씨는 제가 맡겨둔 곳에서 키우겠사옵니다. 그리고 아씨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 그래야 아기씨도 살고 아씨도 사십니다. 서씨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박서방. 하지만 그녀가 박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이, 잘 부탁해. 내가 꼭 데리러 갈게. 꼭. 박서방이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씨. 그날 이후 서씨는 아이를 잃은 불쌍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버린 잔인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흉물을 낳고 스스로 냉수에 버렸다고 말입니다. 서씨의 억울함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가. 어미가 꼭 데리러 갈게. 꼭.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꼭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이가 버려진 곳은 앞서 말씀드린 버림골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먼 친척뻘 되는 정어른이 아이를 거두었지요. 정어른은 아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몸은 성치 않으나 눈빛만큼은 맑구나. 정어른은 복동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매달 몰래 버림골을 찾아와 복동이의 안부를 확인하고 서씨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에게는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반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복동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no. 혹시 박진사 댁에서 태어난 정어른이 재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동이는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가 정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디서 온 겁니까? 복동아, 박진사 댁이라 했습니다. 그곳이 제 친정입니까? 정어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친어머니는 그곳 며느리시다. 그럼 어찌하여 저를? 내가 몸이 성치 않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정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내가 흉물이라 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냉수에.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냉수에 담갔다고요? 그래. 하지만 박서방이라는 분이 몰래 너를 건져서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그럼 제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 한 겁니까? 정어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을 내리깔았을 뿐이었지요. 어르신, 대답해 주십시오. 미안하다, 복동아. 그날 밤 복동이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저주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까? 왜 등이 굽고, 왜 귀가 없고, 왜 다리가 짧은 걸까? 만약 내가 온전하게 태어났다면 어머니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 원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복동이 10살이 되던 해 박서방이 버림골을 찾아왔습니다. 복동아, 이것을 내 어머니께서 보내셨다. 박서방이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인형과 접힌 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미가 미워서 버린 게 아니다. 살라고 그런 것이다. 복동이는 그 글을 읽고 비웃었습니다. 살라고요? 살라고 냉수에 담갔다고요? 복동아, 내 어머니는 그 사람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 복동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동아,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복동아, 세상 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박서방은 버림골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겨울, 박서방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동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정어른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죽었다더구나. 병환이 깊었다 하더라. 그리고 내 어머니께서 전하는 말씀이 있다더라. 정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 내가 꼭 데리러 갈 것이다. 데리러 온다고요? 복동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 왜 데리러 오겠습니까? 정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동아, 내 어머니는. 어르신, 제발 그 얘기 그만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복동이는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동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씨가 왜 그를 직접 찾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20해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박서방이 죽은 후 서씨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잃었습니다. 박서방만이 복동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씨가 직접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어디 가느냐? 저는 그냥 시장에. 혼자는 안 된다. 계집종을 데려가거라. 시어머니는 서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서씨가 혹시라도 그 흉물을 다시 찾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박진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는 더 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새 아이를 낳읍시다. 서방님, 온전한 아들 말이오. 그래야 장인어른 재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소?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한 아이였습니다. 잘했다, 며느리. 이제 장인어른 재산은 우리 것이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새로 낳은 아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버림골 어딘가에 있을 첫째, 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 첫째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복동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버림골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쌀과 옷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몰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놓여 있었어. 정어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우리 마을에 이런 은혜를.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유독 복동이네 집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복동아, 너 혹시 아는 거 있느냐? 저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동이도 의아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동이는 이상한 인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살금살금 문 앞으로 가보니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뒷모습은 여인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문 앞에 놓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소못 한 벌과 엿 한 봉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복동이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히 지내거라. 복동이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글씨체가 20해 전 받은 한지의 글씨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어머니? 복동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왜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몰래 다녀가는 것일까요? 아니야, 착각일 거야. 나를 버린 사람이 왜 이런 걸 보내겠어. 복동이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복동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버림골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어른, 어떻게 하지요? 이러다 다 굶어 죽겠습니다. 나도 방도를 모르겠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복동이도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쌀가마니 10개와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누가 보낸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쌀가마니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버림골 사람들에게 부디 굶지 말고 살아주시오. 정어른이 그 종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글씨체는. 그는 얼른 그 종이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나 좀 보자. 예, 어르신. 내 어머니께서 이것을 보내신 것 같구나. 뭐라고요? 복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요? 설마요. 저를 버린 사람이 왜? 복동아, 내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어르신, 제발 그 얘기 그만해 주세요. 복동이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어른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내 어머니는 지난 20해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 이 쌀도 그렇고 지난번 소못도 그렇고 모두 내 어머니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냉수에 담갔다고요.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만약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몰래 숨어서만. 그것은 정어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모든 사정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복동이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 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의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왠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복동이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낭떠러지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습니까? 복동이가 급히 내려갔습니다. 쓰러진 것은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산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듯 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여인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복동이가 여인을 업으려 했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동이가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복동이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 씨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동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복동이라 합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동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여인이 복동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굽은 등, 없는 왼쪽 귀, 짧은 오른쪽 다리. 혹시 버림골에 사시는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여인이 말없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여인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왠지 그 여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였지? 하지만 그는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버림골에 또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약재가 가득 든 상자가 배달된 것입니다. 이건 또 뭐야? 누가 보냈대? 상자에는 역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동 어르신께 지난번 은혜 갚습니다. 최 씨 올림. 복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최 씨라면 그 여인분. 상자 안에는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용, 산삼, 황기. 버림골 사람들이 평생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구한 분이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런가요? 복동이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인분은 어떻게 버림골의 위치를 알고 약재를 보낸 걸까?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하지만 그는 곧 그 의문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동이 21 되던 해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온 아전이었습니다. 버림골에 복동이라는 자가 사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너 고을 사또께서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거라. 복동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평생 관아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그였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 가면 안다. 어서 따라오거라. 복동이는 얼떨결에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동이냐? 예, 그렇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사또가 복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작물을 훔친 죄로 고발당했다. 예? 작물이요? 복동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이것이 내 집에서 발견되었다. 사또가 손짓하자 아전이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이 비녀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인 서씨 상단의 물건이다. 어떻게 내 집에 있었느냐?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 본 적도 없습니다. 복동이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작물 소지 죄로 너를 옥에 가둔다. 주리를 틀겠다. 아니요. 저는 결백합니다. 사또. 복동이가 끌려나갔습니다. 차가운 옥방에 갇힌 복동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복동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황금 비녀가 왜 자신의 집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자신을 이렇게 모함했는지를. 그 답은 곧 밝혀집니다.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누군가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복동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정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느냐? 어르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복동이가 울먹였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정어른의 얼굴이 침통했습니다. 복동아, 사실 내가 알아낸 것이 있다. 뭔데요? 너를 모함한 자가 박진사라는 사람이다.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사요? 그 사람이 저를? 그래, 그 자가 내 집에 비녀를 숨기고 관아에 고발한 것이다. 왜 그런 짓을? 정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사는 내 친아버지다. 복동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자가 너를 없애려는 이유는 하나다. 내가 살아있으면 재산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지. 재산요? 그래, 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다. 장녀의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라고 말이다. 정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다. 그래서 너를 죄인으로 몰아 없애려는 것이지. 그럼 저는 어떻게? 걱정 마라. 방법이 있다. 정어른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어머니요? 복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복동아, 내 어머니는 지금 서씨 상단의 안주인이시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지. 그분이 사또를 만나러 갔다.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동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이 저를 도우려는 거예요? 저를 버린 사람인데. 복동아, 내 어머니는. 정어른이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니다. 직접 듣는 것이 나을 것 같구나. 그날 밤, 복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도우려 한다고. 왜? 대체 왜?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라. 이것이 누구 앞이라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한 남자가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사또, 저 죄인을 당장 처형하시오. 내 집안의 물건을 훔친 놈이오. 박진사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사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또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사, 이 비녀가 정말 당신 것이 맞소? 물론이오. 내 집안에 가보여. 그런데 말이오. 사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생긴 황금 비녀였습니다. 이것도 당신 것이오? 그건. 박진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서씨 상단의 안주인께서 이것을 가져오셨소. 그리고 말하길 이 비녀야말로 진짜 서씨 가문에 가보라 하더군. 그건 가짜요. 가짜라. 하지만 장인이 감정한 결과 이 비녀가 진품이라 하오. 그렇다면 저 옥에 있는 아이가 가진 비녀는? 사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넣어둔 것이 아니오? 사또, 그건 모함이오. 제가 왜 그런 짓을? 박진사,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여인은 산에서 구해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최 씨라고 했던.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서방님, 복동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여인은 저를 구해줬던. 복동아, 정어른이 창살 밖에서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내 어머니시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저 여인이 복동이의 어머니? 서씨 상단의 안주인이 그 자식 버린 년이란 말이야? 수군거림 속에서 서씨가 천천히 복동이가 갇힌 옥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동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고요? 복동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그래.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봤다. 한눈에 알아봤다. 내가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서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을 뿐이었지요. 그때 박진사가 달려왔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해? 모함이 아니지요, 서방님. 서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동이를 죽이려 한 것 내가 모를 줄 알았소? 20해 전에도 그랬지요. 당신과 어머님이 내 아이를 냉수에 담궜을 때. 닥쳐. 그건 흉물이라서 그런 거야. 집안을 망칠 흉물.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런 불구를 살려두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내가 왜 저딴 것과 재산을 나눠야 해? 저딴 것? 서씨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오. 피를 나눈 당신의 자식이란 말이오. 자식. 저게 무슨 자식이야. 저건 그냥 귀물이지, 귀물. 박진사의 말에 서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동아, 듣지 마라. 듣지 마. 서씨가 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다 듣고 말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복동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말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복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알았습니다. 그 괜찮습니다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그녀가 옥 창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복동아. 어미가 미안하다.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저자를 당장 잡아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진사, 너는 무고죄로 옥에 갇힐 것이다. 뭐라고? 관아의 아전들이 박진사를 둘러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양반이라고. 양반. 박진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곧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서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씨 부인, 저 아이는 결백하오. 당장 풀어주겠소. 감사합니다, 사또. 서씨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얼마 후 옥문이 열리고 복동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씨와 마주 섰습니다. 모자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복동아.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서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20해입니다.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귀물이라 불리고 병신이라 놀림받으면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 버렸잖아요. 복동아, 그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복동이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버린 골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그곳뿐이니까요. 복동이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그 뒷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습니다. 서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동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원망이 당연하다는 것을, 20해 동안 찾아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복동이가 알게 되는 날, 그가 과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관아를 떠난 복동이는 버림골로 돌아왔습니다. 정어른이 그를 맞았습니다. 복동아, 괜찮으냐? 예, 어르신. 내 어머니를 만났다면서? 복동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내 어머니에 대해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 어르신, 저는 더 이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다오. 정어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복동이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의 일이다. 정어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을 때 너는 거의 죽어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 하지만 내 품에는 이것이 들어 있었다. 정 어른이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속적삼이다. 박서방이 말하길 내 어머니께서 냉수에 들어가기 전 너를 이것으로 꼭 감싸주셨다고 하더구나.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 어른이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마른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귀와 인삼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약재지. 내 어머니께서 몰래 너의 베네저고리 안에 넣어두셨다고 하더구나. 복동아, 내 어머니는 너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살리려 하신 것이다. 하지만 복동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냉수에 담근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건. 정 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명이었다. 내 어머니는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거역할 수 없었다고요? 자식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복동아, 그 시절의 여인들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였는지 내가 알 수 없을 것이다. 정 어른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내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약재를 숨기고 속적삼으로 감싸고 박서방에게 부탁해서 너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20해 동안 내 어머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정 어른이 무언가를 더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이건.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자기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죽기 전에 내게 맡긴 것이다. 내 어머니께서 20해 동안 너에게 보내신 물건들이야. 정 어른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무 인형들, 접힌 한지들, 마른 꽃, 엿, 사탕, 실타래, 바늘, 옷감 조각. 이게 다 내 어머니께서 매번 박서방 편에 보내신 것들이다. 하지만 내가 받기 싫어할까봐 박서방이 나에게 맡겼지. 복동이가 한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오늘은 내 첫 돌이다. 어미가 떡을 지어놓고 혼자 먹었다. 미안하다. 벌써 5살이구나. 이제 말도 잘하겠지. 어미 목소리 잊지 마라. 10살이 되었구나. 아직도 키가 작으냐? 어미도 어릴 때 작았다. 걱정 마라. 15이구나. 이제 어른이 다 되었겠지. 어미가 보고 싶다. 20살이구나. 어미가 꼭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한지마다 서씨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가. 그래. 내 어머니는 20해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정 어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왜 직접 찾아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마. 뭔데요? 내 시할머니께서 약조를 하셨다. 만약 내 어머니가 너를 찾아가면 박진사가 내 어머니를 칠거지약으로 내쫓겠다고. 칠거지약? 그래. 그렇게 되면 내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정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쫓겨나면 너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저요? 그래. 박진사가 내 어머니를 쫓아내면 다음은 너를 없애려 할 것이 뻔했지. 너는 재산 상속인이니까. 복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버텼다. 20해 동안 그 집안에서 모진 멸시와 천대를 견디면서 오직 너를 지키기 위해. 저를 지키기 위해요? 그래. 정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서씨 상단을 키워서 스스로 힘을 갖추려 하셨다. 그래야 박진사에게서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상단을 키우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정 어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올해 드디어 내 어머니께서 너를 데려갈 준비가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전에 박진사가 너를 모함했지. 복동아,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살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20회를 희생하신 것이다. 복동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한지들이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어른, 정어른. 마을 사람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는데 서씨 상단 안주인께서 쓰러지셨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복동이는 달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서씨 상단에 도착했을 때 그의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복동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씨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복동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아. 서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와, 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의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오래전부터 병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계셨지요. 숨기셨다고요? 예, 근심과 한이 쌓여 생긴 병입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복동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저 복동입니다. 어머니 아들, 복동이요.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아, 어머니, 저 다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20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복동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원망해서, 미워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서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복동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제발. 서씨가 힘겹게 손을 들어 복동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들. 예, 어머니. 내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 미안하다. 어미가 제대로 된 어미가 되지 못해서.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다오. 어미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복동이가 어머니의 손을 제 뺨에 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막 만났잖아요. 이제 막 어머니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서씨가 애써 웃었습니다. 복동아. 예, 어머니. 행복해라. 어머니, 어미 대신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서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복동이가 외쳤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서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어머니의 시신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느냐고,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20해를 고통받으셨던 거예요. 복동이가 어머니의 손을 제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때 그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형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왼쪽 귀도 없었고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짧았습니다. 이건 복동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형은 자신을 닮은 인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해 동안 품고 있던 인형, 아들을 그리며 깎았을 인형. 그 인형을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복동이는 인형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버림골까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20해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버림골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씨 상단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장남 복동에게 물려준다. 그가 비록 몸은 성치 않으나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곱고 착하다. 부디 내 아들이 이 재산으로 힘없는 자들을 돕기를 바란다. 박진사는 그 유언장을 보고 분노로 날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딴 불구에게 재산을 물려주다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언장은 관아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여러 증인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무고죄까지 더해져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지요. 복동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장사꾼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골 사람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복동아,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정어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버림골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요. 정어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은혜를 만에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동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굽은 등, 없는 귀, 짧은 다리를 비웃는 사람은 아무 개소고 후 933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곱고 넓은지를. 어느 날 한 아이가 복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대인은 왜 이렇게 좋은 일만 하세요? 복동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말이다. 그가 품에서 낡은 나무 인형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란다. 어머니요? 그래,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단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위대하셨는데요? 복동이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어머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말이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단다. 그게 왜 위대한 거예요? 하지만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20해 동안 단 하루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으셨단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보여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넌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복동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동이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듯이 따스한 바람이 복동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표현하지 않아도 늘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 때로는 그 사랑이 오해받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 희생이 원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복동이는 20해가 지나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늦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사랑해요라고, 감사해요라고, 미안해요라고. 그 한마디가 20해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관심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